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양에는 뭉태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뭉태기는 아주 힘이 장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무거운 물건을 번쩍번쩍 잘 들고 지게에 쌀가마니도 다른 사람의 서너 배는 거뜬히 지곤 하였습니다. 그런 뭉태기는 조랑말을 끌고 북어를 실고 와서는 장터에 파는 것을 업으로 하여 먹고 살았습니다. 북어를 실어 파는 사람은 뭉태기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뭉태기가 어찌나 신보가 못되었는지 사람들이 그의 눈치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가 다니는 길목길목에는 뭉태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힘뿐만 아니라 못된 심술보로도 유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이 워낙 장사이다 보니까 그의 심술을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뭉태기가 다니는 말을 쉬게 하는 마방집에는 이 뭉태기가 올 만한 날짜의 말방을 미리 따로 마련하여 청소를 깨끗이 해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이 장사인 뭉태기가 잔뜩 성질을 부려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앞산에는 산신령이 살았습니다. 산신령은 이 마을의 모든 것을 관여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속속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산신령이 매일 이 마을을 오고 가는 뭉태기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뭉태기의 심술궂은 행동에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신령은 뭉태기가 마을로 오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녀석의 버릇을 고쳐놔야겠어.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더망나리가 될 것이야. 심성만 고친다면 이 마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오늘은 놈의 심술보를 고쳐놓겠다. 산신령은 그리 말하고 순간 어린 동자 초립동이로 변했습니다. 뭉태기처럼 말 두 마리를 몰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뭉태기가 자주 가는 마방으로 갔습니다. 뭉태기가 이용할 마방에 떡하니 자기 말을 메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당황하고 안절부절 못한 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을 왜 거기다가 매는 거요? 거기 말고 다른 곳에 매시오. 거기다 매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초립동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주인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장 나도 말죽 사 먹일 것이고 내 밥도 사 먹을 것이고 그리고 잠도 잘 것인데 왜 그럽니까? 이 마방이 가장 깨끗해 보이니 이곳을 이용하겠소. 그런데 왜 내가 다른 곳에 말을 메어야 하나? 나도 엄연히 손님이여. 그러자 주인은 몹시 난처해하였습니다. 아이고 이 크게 말이오. 그곳은 따로 임자가 있는 곳입니다. 다른 손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말을 메어 두시면 이따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니 다른 곳에 매시오. 다 손님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인장 실소이다. 아니 마방을 예약을 받는다니 그런 말은 처음 듣네. 이곳이 제일 좋아 보이니 이곳에 메어 두겠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오. 아이 그게 말이오. 마방을 이용할 자가 힘이 아주 장사이고 그 사람이 힘만 장사가 아니라 심술도 아주 고약하답니다. 그 자가 곧 해가 지면 이곳에 도착할 것인데 이 꼴을 보면 잔뜩 심술을 부리고 행패를 부려댈 것이오. 그럼 당신이나 나나 좋지 못한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말을 딴 데다가 매시오. 주인의 말에 초립동이가 어이가 없어 하였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여. 나는 손님이 아니오. 내가 먼저 왔는데 어찌 내가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초립동이가 그러면서 기어코 마방에 자신의 말을 메어두었습니다. 아유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분명히 이 말을 했는데 손님께서 여기다가 손님 말을 매신 것입니다. 어떠한 험한 꼴을 당해도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주인은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에라이 심술궂은 뭉태기에게 한번 당해봐라. 당해봐야 정신이 들어서 고분고분해지겠지. 나는 분명 경고했는데 이 어린 것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해가 뉘엿뉘엿 기울자 드디어 뭉태기가 말을 끌고 마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말을 늘 메어두는 마구간에다가 메어두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이미 말 두 마리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뭉태기는 상황을 보고 잔뜩 성이 났습니다. 아니 누구야? 어떤 놈이 감히 여기다가 말을 메어 두는 것이야? 여기는 내 자리인 것 모르나 본데 어떤 애송이가 이런 짓을 한 것이냐? 뭉태기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허리춤에 찬 칼을 뽑아서 메어져 있는 말 곱비를 다 끊어버리고 말들을 모두 마구간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초립동이는 자신의 말들이 말곱비가 끊어져 내쫓기는 것을 보고는
말들을 붙잡아서 아무 말 않고 다른 마구간에다가 말들을 다시 메어 두었습니다. 뭉태기가 모양새를 보는데 이 초립동이가 아무 말 않고 다른 마구간에 말들을 메어두니 그냥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주인은 혀를 째째 채면서 아휴 진작에 말 들으면 좀 좋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뭉태기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이 되어 뭉태기는 먼 길을 걸어서 잔뜩 더러워진 자신의 집신을 벗어 빨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초립동이가 말죽 끓이는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고노머리지만 아침부터 부지런하구만. 뭉태기는 초립동이를 쓱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립동이가 나무들을 똑똑 분질러서 불에 집어넣고 있는데 보아하니 나무가 보통 두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뭉태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건 뭐 하는 거지? 어떻게 두꺼운 나무가 손가락으로 저렇게 뚝뚝 분질러지는 것이지? 아니 저놈 저거 힘이 왜 저렇게 센 거야? 뭉태기는 이 초립동이가 두꺼운 나무를 손가락으로 톡톡 부러뜨리는 모습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초립동이는 나무를 분지르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뭉태기를 보고 씩 웃어 보였습니다. 뭉태기는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초립동이의 눈을 피했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조그마한 놈이 어찌 저리 힘이 세단 말인가? 나도 나무가지를 저렇게 똑똑 못 분지를 것인데. 뭉태기는 놀란 마음을 감추고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 부엌 밖으로 나와서 조용히 집 뒤편으로 가서 그 초립동이가 가져다 놓은 나무들을 발견하여 그것을 들고 분질러 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립동이가 한 것처럼 아무리 나무를 분지르려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손가락은커녕 온몸을 다 써서 분지르려고 해도 도저히 나무가 부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거 큰일 났구나. 저놈이 아주 힘이 장사로구나. 내가 저놈의 말 고삐를 칼로 잘라버렸는데 만약 저놈이 나에게 앙심을 품고 힘겨루기라도 하자고 하면 나는 큰일 나겠구나. 이거 어찌해야 한다. 저놈에게 얕잡아 보이면 내가 아주 큰일을 당할 것임 불보듯 뻔하다. 뭉태기는 어찌할지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지 내가 벌써 이렇게 기세가 꺾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지. 굵고 짧은 것은 돼 봐야 아는 것이고 아무리 저놈이 나보다 힘이 세더라도 내가 이대로 꼬리를 내렸었으나 천하의 뭉태기가 말이야. 중요한 것은 기세지. 기세야 기세가 꺾이면 지는 거야. 뭉태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엌에는 말죽이 한참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립동이는 긴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말죽을 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뭉태기는 호기롭게 이 초립동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막대기로 말죽을 젓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저으려고 그러시오. 뭉태기의 말에 초립동이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아니 이 뜨거운 것을 그럼 어찌 졌습니까? 그러자 뭉태기가 갑자기 자신이 팔을 걷어붙이더니만 에헤이 거거 비켜보시오 하면서 자신의 팔을 말죽에다가 쑥 넣고는 휘휘 저어댔습니다. 뭉태기는 너무나 뜨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였습니다. 그저 뭉태기의 머릿속에는 이 초립동이에게 얕잡아 보이면 끝이다, 끝이야. 그러면 이제 다들 나를 얕잡아 보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저은 뒤에 팔을 빼고는 자 보셨소 이렇게 하는 것이오. 이렇게 하고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이 부엌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냉수에다 이 시뻘개진 팔을 씻었습니다. 아파 아이고 너무 아프구나. 아유 내 팔 아이고 완전히 익어버렸소. 뭉태기의 살은 완전히 다 익어서 오므라져 있었습니다. 이놈 아마 아주 깜짝 놀랐을 것이다. 아픈 와중에도 뭉태기는 부엌 안의 초립동이가 놀랐을 것을 생각하며 씩 웃었습니다. 정말 초립동이는 그 광경에 놀라 하였고 잠시 어안이 벙벙해 있다가 자신도 한번 해보려고 끓는 말죽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으아 뜨거워. 아이고 큰일 나겠네. 아니 세상에 이걸 어찌 팔뚝까지 넣어서 저었단 말인가? 세상에 그러고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다니? 이 사람은 참으로 듣던 대로 나보다 뛰어난 엄청난 장사인가 보구나. 비록 나도 우리 마을에서는 힘도 못 쓰는 정도지만 그래도 다른 마을에서는 장사인데? 초립동이의 말을 들은 뭉태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런 장사가 자신의 마을에서는 약골이라니. 이런 세상에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정말 많구나.
내 여태 운이 좋아서 그런 장사를 안 많아서 봉변을 안 당한 게 천운이다. 그 후 뭉태기는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힘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숨궂은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언제 자신보다 힘센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니깐 말입니다. 뭉태기는 자신의 힘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평생 썼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성실하고 착한 나무꾼 칠복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그런 착한 마음씨에도 살림이 가난하여 혼기가 다 지나도 아무도 그에게 시집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에는 마을과 마을 사이를 가르는 큰 강이 있었는데 강을 따라 한참을 걷던 중 어디선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칠복이가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웬 사슴 한 마리가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며칠 전 큰 비가 내렸었는데 이를 피하지 못해 떠내려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칠복이는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는 강물에 뛰어들어 사슴을 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슴은 가쁜 숨을 쉬며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안타까웠던 칠복이는 차마 사슴을 두고 갈 수 없어 직접 간호해 주고자 자신의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이나 열심히 보살핀 이 사슴은 마침내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다시 스스로 걸어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칠복이는 안심하고 사슴을 다시 산에 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칠복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번에는 뱀 한 마리가 떠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슴 생각이 난 칠복이는 또 다시 뱀을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물을 많이 먹었는지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칠복이는 사슴과 같이 뱀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정성스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보살펴 주니 뱀 또한 마침내 기력을 회복하고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칠복이가 다시 강가를 지나는데 이번에는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거기에 아무도 안 계세요. 깜짝 놀란 칠복이가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이번에는 웬 여인이 물살에 떠내려오지 않겠습니까? 화들짝 놀란 칠복이는 급히 옷을 벗고 뛰어들어 여인을 건져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칠복이는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드디어 여인은 정신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낭자, 정신이 좀 드시오. 괜찮으신 거요? 그 순간 칠복이를 본 여인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대체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이에 칠복이는 지난날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에서 떠내려오시기에 구했는데 정신을 잃으셔서 제 집으로 데리고 왔소. 실례가 되었다면 미안하오. 그러자 여인은 감사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건넌 마을에 사는 과부 꽃분이입니다. 며칠 전 마을이 물에 잠겨 대피하는 길에 그만 물길에 빠져버렸습니다.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저를 구해주셨으니 정말로 은인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도련님. 그러면서 칠복이의 손을 덥석 잡자 칠복이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 아직 몸이 완쾌되지 않았으니 충분히 쉬다 가시오. 그리고는 날마다 고기 반찬을 해 꽃분이에게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은인이면서 자신을 진심으로 보살펴 주니 꽃분이는 점점 칠복이에 대한 연모의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분이는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옷매무새를 정리하더니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곳에서 혼자 사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소. 그건 왜 물어보시는 것이오? 그러자 꽃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마을은 이미 물난리가 나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잃은 지 오래고 도련님도 혼자 계시는데 저와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에 놀란 칠복이가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자 꽃분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만큼
저도 도련님을 서방님으로 모시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고운 여인 꽃분이가 이렇게 말하니 칠복이는 볼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고운 여인을 아내로 만났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소. 우리 한번 백년해로 하며 살아가 봅시다.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이 통했으니 더는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촐한 혼례를 올린 뒤 한방에서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장가를 들게 된 칠복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평생 여인과는 말도 못 붙여보았던 그에겐 아리따운 꽃분이가 마치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고된 일에 힘들 법도 하지만 꽃분이의 미소를 보면 모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꽃분이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아갈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좋아하였지만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그곳 생활이 질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성실하고 착해서 좋았던 칠복이가 이제는 답답해 보이기 시작하였고 귀한 쌀밥도 매일 먹으니 그마저도 질려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좋은 걸 갖다 주면 뭐하나. 이제 더는 마음이 통하질 않는구나. 재미가 없구나. 이에 꽃분이는 칠복이가 자신을 구해준 것도 잊은 채 매일 밖으로 놔둘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칠복이의 눈치를 살피며 점차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칠복이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쌀을 퍼다 장터에 나가 팔고 그 돈으로 칠복이 몰래 다른 젊은 남자들과 희덕대는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순박한 사람일 뿐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꽃분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꽃분이가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이에 그녀가 하고 싶은 걸 두고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년 동안 꽃분이의 사치에 칠복이의 재산은 모두 거덜이 나버렸고 그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꽃분이는 그를 매정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서방님, 겨우 그만큼 나무를 해왔어? 언제 부자가 되나요? 입에 풀칠도 못하겠구만. 전 이제 다른 남자를 알아볼 거예요. 이제 서방님도 새 삶을 찾으세요. 이 말에 깊은 상처를 입은 칠복이었지만 마음이 여린 그는 모진 말 한 번 내뱉지 못하였습니다. 꽃분이가 떠나가자 그는 평소처럼 묵묵히 일을 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는데 중턱쯤 올랐을까 멀리 사슴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슴은 칠복이를 보더니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생각한 칠복이가 사슴의 모습을 살펴보니 눈에 익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일전에 자신이 살려준 사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녀석 다행이구나. 일이 잘 살아있으니 말이다. 칠복이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뻗어 사슴을 쓰다듬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슴이 그의 소매를 덥석 물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넌 은혜도 모르는 것이냐? 그런데 사슴의 몸짓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그를 어디론가로 데려가려는 듯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사슴이 소매를 당기는 곳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따라갔을까? 사슴이 멈춘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휑한 벌판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사슴은 한가운데에 이르러 소매를 놓더니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무언가 일이 있음을 느낀 칠복이는 사슴을 도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안에서 어른 팔뚝만한 산삼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복이는 깜짝 놀라 산삼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사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칠복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사슴이 가리키는 곳에 땅을 파면 커다란 산삼이 줄줄이 나왔고 그렇게 칠복이에게 산삼을 연거푸 여러 개나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칠복이를 보고 인사하듯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그대로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너가 은혜를 갚으려고 나를 이리로 데려와 준 것이구나. 정말 고맙다 사슴아.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는 사슴이 준 산삼을 팔아 금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을 벌었던지 칠복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건넌 마을까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이 소식은 그곳으로 떠난 과부 꽃분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자
꽃분이는 염치도 없는지 다시 칠보기를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보고 싶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방님을 떠나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고선 무릎을 꿇고 싹싹 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꽃분이는 칠보기가 보고 싶어서가 아닌 그가 부자가 되었기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꽃분이는 혹시라도 칠보기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 까닭을 추궁할까봐 눈물을 쥐어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전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긴 했지만 한때 아내였던 사람이 그렇게 피니 심성이 고운 칠보기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었나 보구려. 이렇게 돌아왔으니 된 것 아니겠소. 내 이해할 테니 그만 우시오. 그날 밤 꽃분이는 칠보기 품에 안겨 온갖 교태를 부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큰 돈을 버셨다던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에 칠보기는 사슴을 만난 일이며 산삼을 캔 이야기까지를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꽃분이가 듣기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으나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칠보기의 돈은 자기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꽃분이가 집에 들어오자 칠보기의 집은 거짓말처럼 다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꽃분이가 아직 제 버릇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엔 살림까지 커졌으니 그녀의 사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나 돈을 물쓰듯 하니 많던 돈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칠보기는 이를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남자를 제 방에 불러들이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참다 못한 칠보기는 마침내 꽃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물에 빠진 당신을 구해 주었건만 당신은 어찌 그리 나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오. 내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으니 이제 집을 나가시오. 당장 어서 나가시오. 꽃분이는 나차 싶어 칠보기를 붙잡고 울고불고 사정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녀를 떠나보낸 뒤였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니 꽃분이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꽃분이는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를 갈며 칠보기를 저주하였습니다. 멍청한 놈이랑 같이 사라졌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내가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는 곧장 관가로 향하여 칠보기가 남의 것을 훔쳐다 부자가 되었다며 거짓을 고하였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니 관가에서는 곧바로 칠보기를 잡아들였고 그를 문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 같은 나무꾼이 큰 돈을 어찌 얻은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거라. 그런데 칠보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으로 수상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물에 빠진 사슴을 구해 주었는데 사슴이 은혜를 갚고자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의 사또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감옥에 잡아넣도록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칠보기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그러다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려던 그때 어디선가 무언가 씩씩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웬 뱀 한 마리가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칠보기가 벌떡 일어나 자세히 보니 뱀은 다름 아닌 일전에 자신이 구해준 뱀이었습니다. 아니 너가 여기에 무슨 일이냐? 그동안 잘 지낸 것이냐? 그렇게 칠보기가 뱀을 반가워하는데 갑자기 뱀이 입을 턱 벌리더니 칠보기의 발꿈치를 물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뱀에 물린 칠보기의 발은 갑자기 주먹만하게 부풀어 올랐고 정신은 점차 혼미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베푼 짐승마저 또 나를 버리는구나. 내 팔자련이 생각하자. 이에 칠보기는 체념한 채로 밖으로 나가는 뱀을 잡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꺼져갈 무렵 다시금 뱀이 감옥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웬 풀잎을 칠보기 발꿈치 위에 턱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상처가 아물고 붓기도 가라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놈이 나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죽이려다 살린 것일까? 칠보기가 의아해하던 사이 어느새 해는 뜨고 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날이 밝아오는데 바깥에서 포졸들이 웅성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에 잠에서 깬 칠보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포졸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또가 간밤에 웬 뱀에게 물리셨네. 곧 돌아가실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에 칠복이는 그제서야 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포졸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사또를 구할 방법을 알고 있으니 나를 사또에게 데려가 주시오. 포졸은 그가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 허풍을 떤다 생각했지만 사또가 죽어가는 판국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를 감옥에서 꺼내 사또에게 데려갔습니다. 잠시 후 사또의 앞에 선 칠복이는 어젯밤 뱀이 가져다준 풀잎을 포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풀잎을 상처 위에 문질러 보시겠습니까? 이에 칠복이가 말한 대로 하자 과연 상처가 귀신같이 아물더니 사또가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또는 이야기를 듣고 칠복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풀잎은 도대체 어떻게 구한 것이냐? 그러자 칠복이는 짐승들을 도와주었던 일부터 전날 밤 뱀이 자신에게 은혜를 갚은 것까지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또는 이번만큼은 칠복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복이 덕에 죽다 살아났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뀐 사또는 꽃분이가 고발한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명했습니다. 꽃분이를 잡아다 문초하니 과연 그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칠복이에게 은혜를 입고도 누명을 씌웠다는 것부터 그의 재산을 탕진한 것까지 모두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혜를 모르는 꽃분이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누구에게나 은혜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갚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은혜를 베푼 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는 주변을 살펴보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옛날 옛적에 어떤 정승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낳고 더는 자식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승 집에 아들 딱 하나 있는 것이 늦둥이 외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두뇌외가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온갖 정성 다 들여서 키웠습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이고 입고 싶은 옷 다 입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이고이 키워서 나이 15살이나 되니까 제법 총각 티가 나게 됐습니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바랑을 메고 동냥을 하러 왔기에 정승 부인이 쌀을 한 대박 퍼다 줬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아이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중얼거리지 뭡니까? 그러더니 주는 쌀도 안 받고 그냥 돌아서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정승 부인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스님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신경 쓰지 마시오. 아,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보고 불쌍하다 하실 때는 분명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러셨을 터이니 무슨 일인지 가르쳐 주시오. 그제야 스님이 마지못해 일러주기를. 이 아이는 명이 짧아서 앞으로 석 달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듣고 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정승 부인이 스님의 바랑을 붙잡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명을 잇는 방도를 가르쳐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귀한 집 귀한 아들이라고 너무 보듬어 안고 키워서 동티가 났습니다. 명을 이으려면 남의 발에 밟히는 고생을 해야 하니 꼭 살리기를 바라거든 나를 따라 보내시오. 이러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는 길이 그 길뿐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로 아이를 스님한테 딸려보냈습니다. 딸려보내면서 나중에라도 귀한 집 자식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금으로 술을 놓은 비단옷 한 벌을 싸서 들려보냈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깊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남자로 데리고 가더니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히고는 새 이름을 지어주는데 새 이름이라는 게 산거지입니다. 집에 온갖 것을 잔뜩 쌓아두고도 거지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놓고는 온갖 험한 일을 다 시켰습니다. 지게 지고 나무하기, 밭 갈고 거름 주기, 방 닦고 마당 쓸기와 밥 짓고 빨래하기까지 쉴 틈도 없이 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거지는 참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럭저럭 석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산거지가 종일 나무 열짐을 하고 고단에서 초저녁에 자리에 누워있으니 스님이 곁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며 이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스님이라 살생을 못하니까 이를 잡아가지고는
자꾸 자기 옷 속에 집어넣고 하는데 그러는 중에 상거지가 깜박잠이 들었습니다. 고단한 데다가 머리를 매만져 주니까 절로 잠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턱 나타나서 오늘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마는 스님의 법력이 너를 가리고 있고 또 내가 이리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데려가지 못하겠다. 3년 뒤에 다시 오마. 그때까지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내면 목숨을 100년까지 늘리리라. 하고는 훌쩍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스님이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피리가 하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상거지는 날이 새자 피리를 품에 넣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만큼 가다 보니 큰 마을이 있기에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머슴이 되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을 해서 그 집 머슴이 됐습니다. 머슴이라는 게 밤낮으로 고된 일을 해야 하는 처지니 좀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상거지는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논밭도 갈고 거름도 내고 마당도 쓸고 마구간 외양간에 마서 먹이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머슴 중에도 상머슴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 집에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상거지가 천한 머슴이라고 업신여겨서 밤낮 구박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새순물을 떠오라 해서 떠다주면 물이 너무 차네 뜨겁네 트집을 잡아 쏟아버리는데 쏟으려면 딴 데다 쏟을 일이지 하필이면 상거지 낯에다 퍼붓는단 말입니다. 이러기를 날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러는 것입니다. 둘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앞마당을 쓰려고 시켜놓고 빚을 뒤에 콩알만 한 자갈이라도 남으면 빗자루로 때리는데 이러기를 하루에도 서너 번씩 그러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다른 것입니다. 셋째 딸은 두 언니보다 일찍 시집을 갔지만 혼례한 지 사나흘도 안 돼서 남편이 죽은 청산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곳으로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상거지 옷이 헤어지면 언니들 몰래 기워 입히고 상거지 머리가 헝클어지면 찬빗으로 곱게 빗어주고 어쩌다가 잔치집에 갔다 오면 고기야 떡이야 싸가지고 와서 몰래 먹이고 이렇게 잘해준단 말입니다. 그럭저럭 3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웃마을 큰 집의 환갑날이 되어서 온 식구가 잔치집에 가게 됐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먼저 잔치집에 가고 그 다음으로 딸들이 나서는데 먼저 첫째 딸이 나와서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상거지가 마구간에 가서 말 한 피를 내어와서 첫째 딸 앞에 대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딸하는 말이 이놈아, 이 높은 말을 어떻게 타라고 그러고 섰느냐? 어서 말 아래에 엎드려라. 그래서 상거지가 말 아래에 네 발로 엎드렸습니다. 첫째 딸은 상거지 등을 밟고 올라서서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치기에 또 말을 끌어 다녔습니다. 둘째 딸도 상거지더러 엎드리라 하고서 등을 밟고 말을 타고 갔습니다. 셋째 딸이 나오기에 상거지가 또 말 아래에 엎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딸은 상거지를 부축해 일으키고는 나는 걸어서 갈터인이 있다가 틈을 타서 이 말을 타고 와요. 내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감춰 놓을 테니 하고서 가는 것입니다. 온 식구가 다 잔치집에 가고 나니 집안에는 상거지 혼자 남게 됐습니다. 상거지는 맑은 물에 세수하고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빗고 나서 여태 깊이 감추어뒀던 옷보자기를 끌렀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 금으로 술을 놓은 비단옷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비단옷을 떨쳐 입고 피리를 들고 셋째 딸이 두고 간 말을 탔습니다. 그렇게 차리고 나서 피리를 불면서 잔치집에 갔습니다. 잔치집에 당도하니 큰 집네 집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라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서 만난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구름같이 몰려들어 웅성웅성 참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눈썰미가 야무졌던지 아무래도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라 제가 맨댕기 끝을 잘라가지고 상거지 곁에 살짝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따르는 척하면서 댕기 조각을 상거지 뒷머리에 묶어놨습니다. 상거지는 잔치집에서 피리를 불며 잘 놀다가 남들보다 미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비단옷을 벗고 누더기로 갈아입고 마당을 쓸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딸들이 돌아와서 첫째 딸, 둘째 딸은 잔치집에 가서 신선 만난 이야기를 하느라 입에 침이 튀는데 셋째 딸은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식구들이 안 볼 때 가만히 상거지를 불러놓고 비단옷은 어디서 났으며 피리는 어디서 났어요. 어서 바른 대로 말해봐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상거지가 시치미를 딱 대고 모르는 척하니까 뒷머리에서 댕기 조각을 끌러가지고 제 댕기와 맞춰보는데 맞춰보니 딱 맞거든 말입니다. 상거지가 하는 수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 셋째 딸이 댕기를 메었다가 끌렀다가 하느라고 헝클어진 머리를 찬빗으로 빗어주더란 말입니다. 머리를 빗어주니까 절로 잠이 솔솔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핏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3년 전에 보았던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3년 늘린 내 수명도 오늘로 다 되었다마는 그동안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냈으니 약속한 대로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이제는 100년 뒤에나 다시 오마. 하고는 연기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셋째 딸이 아직도 제 머리를 빗어주고 있거든 말입니다. 그 길로 주인에게 가서 모든 것을 밝히고 주인의 승낙을 얻어 셋째 딸과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상거지가 셋째 딸과 혼이 나는 날, 금으로 수놓은 비단옷을 입고 피리를 불면서 색시와 함께 말을 타고 떠나는데 그 광경이 참 장관이거든 말입니다. 그 광경을 보려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옷 끼워 입힐걸.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머리 빗어줄걸. 하면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첫째와 둘째 딸은 상사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혼례도 못 치르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요즘에도 아랫사람들에게 하대하는 첫째 딸, 둘째 딸들이 많습니다. 자신보다 지위나 신분이 낮다가 우습게 보다가는 언젠가는 꼭 벌을 받을 것입니다. 머슴은 정말 옛날 이야기에만 나오는 인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범어사에 돌쇠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돌쇠에게는 스승으로 모시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참으로 정이 아주 깊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서 스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산속에 들어가 공부를 하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돌쇠는 너무도 생생한 꿈과 꿈속에서의 부처님의 말씀에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생생한 꿈이라니. 이 꿈은 필경 부처님의 뜻이 확실하구나. 내 여기는 고향 같은 곳인데, 그리고 스승님이 계시는데 어찌 이곳을 떠난단 말인가. 돌쇠는 고민 끝에 꿈에서 들은 말대로 스승과 작별하고 범어사를 떠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떠나기를 하루 남긴 밤, 다시 돌쇠는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부처가 나타나 목적지를 향해 떠나되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꿈을 깨어난 돌쇠는 하도 기이한 꿈이라서 스승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그저 꿈대로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헤어질 수 없을 만큼 깊이 정이 든 스승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가슴이 너무도 아픈 일이었습니다. 행장을 차려 길을 떠나기는 했지만 스승을 두고 가는 돌쇠의 가슴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운 마음이 어찌나 크던지 결국 스승을 잊을 수 없어 고개를 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만 범어사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범어사에 있던 스승이 시커먼 구렁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돌쇠는 뒤를 돌아보아도 주변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자신이 뒤를 돌아본 것을 인식한 돌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안심하였습니다. 다행이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다행이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한 것은 무엇일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돌쇠는 그렇게 범어사에 있는 스승에게 일어난 일은 꿈에도 모르고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에 도착해서 그곳에 토구를 만들고 혼자서 불법을 공부하며 8년 동안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돌쇠는 자신의 도가 스승인 대사의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한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어찌해야 내 불도가 스승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어렵구나.
그래, 이곳 말고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다. 8년을 이곳에서 정진을 했건만 아무것도 깨우친 것이 없구나. 돌쇠는 자리를 옮겨 불도를 닦아 보려고 토구를 나와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돌쇠의 눈에 풀밭에서 낚시를 즐기는 이상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풀밭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에이, 2년만 더 낚시질을 하면 큰 고기가 낚일 터인데 아쉽구만 아쉬워. 에이, 2년만 더 낚시질을 하면 큰 고기가 낚일 것인데 아쉬워. 그동안 큰 물고기를 낚으려고 8년을 기다렸는데 2년만 더 하면 반드시 잡을 것이야. 노인은 그렇게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낚싯대를 놓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어찌 저러고 있단 말인가. 어찌 8년 동안 풀속에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을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2년 동안 더 기다린다니. 돌쇠는 어이없어하며 노인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순간 번뜩하고 뇌리를 스치는 깨달음이 있어서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다시 있던 토굴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2년을 더 채워서 10년의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년의 각고 끝에 원하던 돌을 깨우쳤습니다. 돌을 깨친 돌쇠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스승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득도한 돌쇠는 당장 스승을 만나고 싶어서 자리에서 보짐을 싸가지고 범어사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스승님, 제자 돌아왔습니다. 저 돌쇠가 수행을 마치고 스승님과 함께 하러 왔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범어사로 돌아온 돌쇠는 스승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불러보고 찾아보아도 범어사에 있던 스승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아이, 어찌 스승님이 안 계시지? 일단 밤이 늦었으니 이곳에서 눈을 붙이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주변을 찾아보도록 하자. 돌쇠는 그대로 범어사에 짐을 풀고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하루 온종일 걸어다닌 그는 금세 피곤함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에 웬 시커먼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구렁이는 돌쇠의 주변을 맴돌며 돌쇠를 기특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구렁이 눈빛은 돌쇠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스승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돌쇠는 구렁이가 스승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꿈에서 구렁이를 만난 헛간에 가보았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웬 시커먼 구렁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스승님, 아니 어찌 스승님께서 일이 되신 것입니까? 혹시 제가 부처님의 말을 잊고서 뒤를 돌아보아서 그리 된 것이 아닙니까? 일이 된 것이 이 못난 제자 때문인 것이지요. 돌쇠는 그 후 구렁이에게 죽을 쏘아주며 매일같이 잘 돌봤습니다. 돌쇠는 구렁이가 될 스승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이 구렁이가 허물을 벗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라며 불공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구렁이가 순간 바위로 가더니 자신의 머리를 마구 찢어댔습니다. 놀란 돌쇠는 구렁이를 붙잡아 보려고 하였으나 결국 구렁이는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스승의 죽음을 애도하며 범어사를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죽은 구렁이의 영혼을 호리병에 넣어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자신이 수도하던 지리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마을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들로 나가는 한 부부가 있었고 돌쇠는 부부를 바라보자마자 뭔가 커다란 깨우침이 있어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10달 후에 두 분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아이는 수명이 너무도 짧아 일찍 죽을 팔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스승의 혼을 넣어드릴 터이니 아이가 7살이 되거든 나에게 데리고 와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는 아까 말을 하였듯이 명이 짧아져서 일찍 죽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리 보살님들을 만난 것도 부처님의 뜻인 것이지요. 그러자 부부는 몹시 놀라하면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아유, 대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오래오래 살 수 있게만 해주시기만 한다면 저희가 대사님 말씀대로 꼭 시행하겠습니다. 돌쇠는 부부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잊지 마시오. 내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오. 아이가 7살이 되거든 반드시 나에게 데려오시오. 꼭 명심하십시오. 돌쇠의 말을 듣고 부부는 돌쇠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쇠는 지금의 영원사터에 도착하여 그곳에다가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절을 짓는 것은 오래 걸렸고 무려 7년이나 걸려서 드디어 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절을 짓는 데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돌쇠는 고충과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결국 절을 완성하였습니다. 절이 완성되고 나자 정말로 돌쇠에게 웬 동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이 동자는 바로 일전에 돌쇠가 스승의 혼을 넣어주었던 아이였습니다. 돌쇠는 찾아온 동자를 그날부터 열심히 가르쳤으며 동자는 스승인 돌쇠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자는 나날이 학문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자는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만족을 모르고 돌을 닦는 공부 외에도 이런저런 다른 공부들을 한꺼번에 다 깨우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이 제자 동자를 방 안에 가두고 나서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며 문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이 문구멍으로 황소가 들어올 때까지 열심히 돌을 닦는 공부만 하여라. 그리하여야 너는 진정 깨달음을 알 것이다. 그리할 수 있느냐? 그러자 제자인 동자는 그리하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동자는 그렇게 방에 가두어진 채로 계속 돌을 닦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수년간 방 안에서만 돌을 닦은 동자의 눈은 아주 깊고 영롱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동자가 갇혀있는 방의 문구멍으로 정말 황소가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동자가 외쳤습니다. 아니 스승님, 정말 황소가 들어옵니다. 황소가 들어와요. 어찌 이런 일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지? 그러면서 동자는 너무나 놀라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순간 이 동자는 득도를 하며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이 전생에는 자신의 제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자 자신이 전생에 이 나라의 제일가는 대승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스승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돌쇠는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옛 스승과 제자는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기한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영원사 부근을 황소가 들어왔다는 뜻으로 황소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바닷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마을에 어머니와 딸 꽃분이 이렇게 두 식구가 살았습니다. 기둥같이 믿던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과부가 되어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꽃분이에게 정성을 쏟으며 열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일하면서 고생을 낙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딸 꽃분이도 남달리 일찍 철이 들어서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지는 듯한 불볕에 남의 집 논김을 매주다 한낮이 되어 돌아오니 꽃분이가 부채를 가지고 자기 베개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꽃분아, 그거 아버지 쓰시던 부채가 아니냐? 부채는 들고 거기서 뭐 하는 게냐? 왜 베개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냐? 어머니가 불볕에 일하시다 돌아오시면 시원한 베개를 베고 누워 쉬게 하려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도 기특하여 꽃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두 모녀가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며 또한 그 행실이 고우니 마을에서는 이 모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 일을 못하게 되니 딸 꽃분이는 마을에 나가 삭바느질도 하고 사내들처럼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면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이러던 어느 해 꽃도 피고 잎도 피는 화창한 봄이었습니다. 꽃분이는 겨울 내내 수척해지신 어머니를 위해 산나무를 뜯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산나무를 잔뜩 캐어 한 짐을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웬 두꺼비 한 마리가 풀쩍풀쩍 뛰며 뒤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하도 귀엽게 치맛자락에 매달리며 쫓아오는지라 쫓아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었더니 집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풀숲에 숨어 살며 지렁이나 모기 같은 것을 잡아먹으며 사는 두꺼비가 이렇게 인가를 찾아올 때는 아마도 뭘 얻어먹자는 것인데
당장 두꺼비 배에 넣어줄 것이 없었습니다. 꽃분이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두꺼비를 내려다보고 말했습니다. 두꺼봐, 모녀가 어렵게 살아가는 집에 무엇이 있겠니? 얻어먹겠으면 저 부잣집에나 찾아가 보렴. 여기에 있어봤자 너에게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단다. 그러나 두꺼비는 두 눈을 말똥하게 뜨고 꽃분이를 쳐다보며 도무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꽃분아, 앞만 봐도 물러갈 것 같지 않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머니, 날새도 날아가다가 안고 싶은 나무를 찾아 앉는다지 않아요. 숱한 인가를 두고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우리 정성껏 키우면 되지 않겠어요? 꽃분이는 어머니 말이 끝나자 말없이 일어나 어머니에게 점심상을 차려올리고는 자기 밥그릇에서 밥 한 술을 떠서 두꺼비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꺼비는 좋아서 풀쩍 뛰며 그 밥 한 술을 넙죽 받아 먹었습니다. 이날부터 두꺼비는 이 집 식구가 되어 부엌에 살면서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밤낮 두꺼비와 동무하며 파리도 잡아먹이고 모기도 잡아먹였습니다. 꽃분이는 밖에 나가 일하고 돌아올 때마다 지렁이 한 마리라도 퍼가지고 와서는 두꺼봐 잘 있었니 하며 던져주면 그놈은 반갑다고 고개를 까딱까딱하며 맛있게 받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모녀간과 두꺼비 세 식구가 밥도 함께 나누어 먹고 기쁨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니 집은 가난해도 늘 집안에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화목하고 즐거운 날은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두꺼비는 모녀의 지성으로 손끝에서 하루 이틀 자라 3년 세월이 지나니 작은 고양이만큼 컸지만 어머니는 하루하루 쇠약해지기 시작하더니 아주 병석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꽃분이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돈으로는 세 식구의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할 만했고 병중에 계신 어머니께 약을 사서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제 더는 어머니를 구할 방도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꽃분이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 뒤뜰에 나가 속으로 피눈물을 쏟으며 울고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꽃분이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때 마을 복판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가 달려가 보니 마을 사람들이 처녀를 사러 온 선인들 즉 배 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놈들, 아무리 돈에 눈이 뒤집혔기로 처녀를 제물로 사간단 말이냐? 천냥이 아니라 만냥을 준대도 이 마을에 처녀를 팔 집이 없다. 어서 썩 물러들 가거라. 이 말을 들은 꽃분이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천냥 돈으로 처녀를 산다고 하니 그만한 돈이 있으면 병석에 누워 계시는 어머님을 구할 수 있고 어머니가 다시는 고생을 모르고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꽃분이는 마을 밖에 나선 선인들의 뒤를 한참이나 따라가다가 마을에서 멀어지고 보는 사람도 없으니 급히 선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세요. 선인님들? 소녀 잠깐 물을 말이 있으니 잠깐 서주시면 안 되겠어요? 당신은 누구길래 갑자기 우릴 불러 세우는 것이오? 바쁘니 우선 무슨 말인지 어서 말하시오. 듣자 하니 천냥돈을 주고 처녀를 산다 하는데 그게 정말 참말이신가요? 그렇소. 우리는 배 타고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저 바다에 오래되는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 용마루에 큰 지네가 있어. 그 지네에게 한 해 한 번 처녀 한 사람씩 바쳐 죄를 지내지 않으면 바다에 산더미 같은 풍랑이 일어. 우리는 배 타고 장사를 할 수 없소. 그래서 지금 처녀를 사러 다니는 중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소. 그런데 낭자는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소? 소녀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 아버지는 일찍 세상 뜨시고 어머니 한 분 계신데 늙고 쇠진한 몸에 병까지 들어 구할 바 없나이다. 소녀, 이 몸을 팔아 어머니를 구하고자 하니 저를 사주시면 안 되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낭자는 내가 지금껏 봤던 사람 중에 최고의 효녀올시다. 그럼 그리하오. 배는 4달 20날에 떠나니 이 돈을 가져다 어머니 구하시면 하늘이 몰라볼 리 있겠소. 돈을 받고 실수 없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일을 우리 어머니께서 아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선인들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행선하는 날이 되면 내 시집가는 날이라 할 터이니 어느 분이시든 가짜 신랑으로 꾸민 후 저를 가마에 앉혀 데려가 주세요. 그리하면 마을에도 말썽이 없을 것이고 우리 어머니 또한 제가 죽으러 가는 줄 모르고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낭자가 몸을 팔아 모친을 구하시는데 그만한 일이야 못 도와주겠소. 염려 마시오.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니 선인들은 돈을 내어주고 꽃분이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 앞에 돈을 내놓으며 공손히 머리 숙여 절하였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깜짝 놀라며 꽃분이만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이 불효녀식 동양밥 얻으러 갔다 어디서 맘씨 좋은 부자 대인을 만나? 기구한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돈 좀 꺼달라고 빌었더니 그 어르신이 저를 가엾게 여기시고 며느리로 맡겠다기에 그만 대답하고 돈 1,000냥을 주는 대로 가지고 왔어요. 오,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 내가 맘씨 고운 대감집 며느리로 되고 내 또한 내 덕에 돈 1,000냥이 생겨 병 고치고 근심 없이 살게 되었으니 이 아니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내 생전에 내 시집 가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까봐 크게 근심하였더니 하늘이 도와주셨구나. 이제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구나. 정말 다행이구나.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어머니를 속인 적 없는 딸 꽃분이의 말이라 어머니는 고지 듣고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이날부터 꽃분이는 발바닥에 불이 일도록 사처에 다니며 용한 의원이란 의원은 다 모셔오고 좋다는 약은 다 사다 어머니를 대접하였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도리에 꽃이 피고 마음을 잘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본다고 꽃분이의 지성에 어머니 병은 날마다 나아져 다음 날 20날이 다가오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밤 가는 줄 모르고 딸의 잔치채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끝내 행선하는 날이 되니 신랑 차림을 한 의젓한 총각이 들어서고 꽃가마가 뒤따라 들어서는 걸 보자 어머니는 기뻐서 입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꽃분이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딸이 자기 품을 떠나는 것이 서러워 우는 줄로만 알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꽃분아,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좋은 날에 울고 그러느냐? 자고로 남아 15세면 호패를 차고 여자 28이면 시집을 가는데 어찌 평생을 애미 곁에 있기를 바라겠느냐? 내가 울면 이 애미 마음인들 오죽하겠느냐? 어서 눈물을 거두어라. 꽃분이는 가까스로 눈물을 참으며 가짜 신랑에게 절하고 술을 권하는데 그 신랑 역시 눈물이 그렁해서 술을 받아 억지로 마셨습니다. 이럭저럭 때가 되어 신랑은 꽃분이를 꽃가마에 앉히고 집을 떠났습니다. 꽃분이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는 가마에 앉아 마을을 나섰습니다. 마을이 멀어지자 꽃분이는 그만 참지 못하고 어머니하고 대성통곡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같이 살던 두꺼비가 풀쩍풀쩍 꽃가마를 앞질러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인들은 이렇게 큰 두꺼비를 처음 보는지라 저 두꺼비하고 소리쳤습니다. 가마 안에서 울기만 하던 꽃분이는 두꺼비라는 소리에 가마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선인들을 불러 가마를 세웠습니다. 가마를 세우자 꽃분이는 두꺼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두꺼봐, 너가 비록 짐승이나 키워준 정을 잊지 못해 날 따라오는구나. 내 마음 고맙다마는 너까지 떠나게 되면 외로운 우리 어머니는 누구와 동무에 살겠느냐? 어서 돌아가거라. 그러나 두꺼비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또 한 번 앞으로 풀쩍풀쩍 뛰어나가더니 돌아앉아서 꽃분이를 올려다 보기만 하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굴러 떨어졌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처럼 서러워하며 갈라지기 아쉬워 눈물을 흘리는 지라 꽃분이는 가마에서 내려 두꺼비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갔는지 꽃가마는 어느새 바닷가에 오래되고 낡은 집 문전에 이르렀습니다. 선인들은 꽃가마를 문전에 내려놓고 제상을 차린 후 꽃분이를 앞에 내세우고 백길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중얼중얼 빌고 절을 하였습니다. 선인들이 절을 마치자 꽃분이를 보고 어서 낡은 집에 들어가라고 불같은 독촉을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마을 쪽에 향하여 절을 하고는 어머니 불효녀식을 용서하옵시고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며 만복을 누리옵소서 하고는 품에서 두꺼비를 꺼내놓고 두꺼비 보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두꺼봐,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없어도 서러워 말고 내가 있는 듯이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도록 해.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야. 꽃분이가 말을 마치자 천근 같은 발을 옮겨 낡은 그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두꺼비도 풀쩍 뛰어서 꽃분이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선인들이 낡은 집 문을 꽉 닫아 걸자
말없이 눈물 흘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짜 신랑 총각이 꼭 닫힌 문을 두드리며 사자처럼 고함을 쳤습니다. 여보시오. 남의 집 불쌍한 처녀를 사다 이렇게 죽이는 법이 어디 있어. 난 다시는 선인지를 안 하겠소. 어서 문을 여시오. 저 불쌍한 처녀를 혼자 죽게는 못하겠소. 어서 문을 열란 말이오. 그러나 선인들은 일이 틀어질까봐 그 총각을 욕하고 때리며 끌고 가버렸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솟으니 조그마한 창문으로 처량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주변은 쥐죽은 듯 고요한데 꽃분이는 속절없이 쓸쓸한 빈집에 앉아 눈을 꼭 감고 무서운 지네가 잡아먹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9발이나 되는 큰 지네가 꿈틀꿈틀하더니 꽃분이를 향해 입으로 새빨간 안개 같은 독을 내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꽃분이의 품에 안겨있던 두꺼비가 풀쩍 뛰어 땅바닥에 내려앉더니 뒷다리를 디디고 앞다리를 번쩍 들고 눈을 뚝 부릅뜨고는 큼직한 입을 벌리고 지네가 내뿜는 도끼를 맞받아 파란 안개 같은 도끼를 내뿜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지네가 내뿜는 새빨간 도끼와 두꺼비가 내뿜는 파란 도끼가 허공 중에서 부딪혀 올리밀거니 내리밀거니 하는데 두꺼비가 어찌나 힘있게 파란 도끼를 내뿜어대는지 지네는 그만더는 도끼를 내뿜지 못하고 밀려나갔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꽃분이는 그제야 두꺼비가 자기를 구하느라 지네와 싸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꽃분이는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은혜를 갚느라 지네와 싸우니 그만 두꺼비가 고마워 목이 꽉 메었습니다. 이날 밤 지네와 두꺼비가 이렇게 싸우기를 3번 싸웠는데 지네는 독을 다 뿜어버리자 두꺼비가 내쏘는 파란 독에 쏘여 방바닥에 툭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9발이나 되는 큰 지네가 방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꽃분이는 그만 정신을 깜빡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밤이 가고 새날이 왔습니다. 아침이 되어 밝은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들기 시작할 때 꽃분이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네는 죽고 자기는 사경에서 벗어나 살게 되었는데 자기를 구해준 두꺼비는 가엾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꽃분이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죽은 두꺼비를 자신의 품에 안고 울고 울다가 그를 안아다 바닷가 흰 모래사장에 고이 묻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외롭게 앉아있던 어머니는 시집 갔다던 딸이 집으로 돌아오니 깜짝 놀라며 대체 어찌 된 영문인가 물었습니다. 꽃분이는 지나온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죄다 어머님께 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효성에 목이 메어 꽃분이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기만 하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모녀는 두꺼비를 묻은 묘 앞에 와서는 재물을 놓고 절을 하며 두꺼비의 은혜의 고마움을 드렸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웬 총각이 모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꽃분이가 죽은 줄 알고 그녀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모시려고 찾아온 바로 가짜 신랑 뱃사공 총각이었습니다. 총각이 찾아온 사연을 알게 된 어머니는 너무도 그 총각의 소행이 고마워 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 소문을 알게 된 나라에서는 어머니를 구하려고 몸을 팔려고 한 꽃분이에게 효녀문을 내고 큰 상을 하사하였습니다. 이렇게 꽃분이와 뱃사공 총각 그리고 어머니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시골 총각이 서울 양반마님에게 풀먹인 이야기 하나 해볼까 합니다. 옛날 옛적에 시골에만 산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은 한 번도 자기가 태어난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어서 세상 물정은 잘 모르지만 눈썰미가 좋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총각이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차면서 총각은 한양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머슴이를 관두고 큰 마음 먹고 혼자 한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양은 양반으로 넘쳐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양반 상놈의 반상의 구별이 심하고 특히 머슴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양반들의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는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총각도 반상의 구별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살던 마을보다 한양이 더욱 심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총각이 한양 거리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을 해보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동안 구경 다니다 보니 배가 출출해질 게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좀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막거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차려놓은 음식이 모두 처음 보는 것이라
이름이 뭔지 어떻게 먹는 건지 도통할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에라 아무거나 눈에 띄는 대로 먹어야지 작정하고 값을 물어보면 이게 또 값이 엄청나게 비싸거든 말입니다. 그러니 고픈 배를 움켜잡고 돌아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총각이 돈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면 어떠하지? 정말 비렁이 짓을 해서 밥을 먹어야 하나? 이 총각은 한양에 온 걸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시장 바닥을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돌고 돌다가 풀을 파는 가게 앞에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집짐승에게 먹일 풀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데 그걸 보니 죄다 눈에 익은 것이거든 말입니다. 옳지, 이건 고향에서 늘 보던 풀이로구나. 메밀풀이라면 사람이 먹어도 요기는 되겠지. 메밀풀은 소가 먹는 풀이지만 연한 것은 된장에 묻혀서 반찬으로 먹기도 하지. 그래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 메밀풀은 한 그릇에 얼마요? 한 푼일세 처음 온 손님이어서 자네한테는 싸게 주겠네. 사겠나? 다른 음식값에 견주면 엄청나게 싸거든 말입니다. 그러지요. 2그릇만 주시오. 주인은 메밀풀을 2푼어치 가지고 오더니 자네 이걸 어디에 담아 가지고 가려는가? 담아갈 게 없어 보이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집짐승 여물로 쓰려는 줄 알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각이 여기에 담아가죠. 지금 매우 시장에서 금방 담을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 배를 가리키거든 말입니다. 그러고는 메밀풀을 받아가지고 선자리에서 풀을 2그릇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주인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럴까 싶어서 메밀풀 한 그릇을 덤으로 더 갖다 줬습니다. 총각은 그것마저 맛나게 먹었지 뭡니까? 그때 서울 사는 한 양반마님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마님은 반상의 구별이 확실하고 아랫사람들을 하대하는 인성이 좋지 않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시장 구경을 다니다 보니 풀가게 앞에서 웬 시골 총각이 풀을 맛나게 먹고 있거든 말입니다. 서울에서만 살아서 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양반마님이 허리를 잡고 웃어대는 겁니다. 하, 저 바보 천치 같은 시골뜨기가 풀을 다 처먹네. 세상에 풀을 사먹는 놈은 머리털 나고 처음 봤구나. 아이고, 웃어라. 너무 웃었더니 신경통이 도지는구나. 총각은 메밀풀을 먹다 말고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도 있다는 것도 모르는 서울 양반에게 놀림을 받고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입을 앙다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럴 게 아니라 똑똑한 채하는 서울 양반마님을 되레 한번 놀려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치미를 뚝 떼고 양반 마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서울 양반마님께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풀을 사먹는 줄 아시는가 본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기 있는 풀은 모두 약이 되거든요. 하면서 메밀풀을 마저 다 먹고 나서 옆에 있는 질경이 풀을 가리키면서 주인장, 저 귀한 풀을 몽땅 싸주시오. 남이 사 가기 전에 얼른 사야지. 한단 말입니다. 질경이 풀은 토끼나 먹지 사람은 못 먹는 풀인데 말이지 않겠습니까? 서울 양반마님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처음 듣는 말이라 신기하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총각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풀이 약이 된다는 게. 정말이 담아다요, 마님. 누구 안전이라고 거짓부렁을 하겠습니까? 나도 속병이 있었는데 아까 메밀풀을 3그릇이나 먹었더니 말끔하게 나았답니다. 그럼 자네가 몽땅 사겠다는 풀도 약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사겠습니까? 이건 아주 귀한 풀인데 신경통에 그저 그만이랍니다. 서울 양반마님이 신경통이란 말을 들으니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사실 이마님은 요즘 신경통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처지였습니다. 오늘도 장에 나온 것이 신경통에 용하다는 약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 헤매던 길이었는데 저 질겅이 풀이 신경통에 좋다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라고? 신경통에 좋다고. 여보게 그건 내가 3세. 나한테 팔게나. 시골 총각이 짐짓 고개를 내저섰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미리 사기로 한 걸요. 마음이 급해진 서울 양반이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입니다. 예쏘 주인장. 한 그릇에 다 푼씩 쳐드릴 테니 그 풀을 어서 주시오. 그러니까 총각이 할 수 없다는 듯이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정 그러시다면 내가 양반님께 양보하죠. 서울 양반마님이 풀가게 주인에게 풀값을 다 치르고는 질경이 풀을 한 줌 집어 입에 넣고 우물우물 먹는 겁니다. 떨고 쓰고 아려서 죽을 맛이지만 신경통에 약이 된다니까 억지로 먹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시골 총각이 배를 잡고 웃어대는 것입니다. 이런 고얀 놈을 봤나?
어른이 약 먹는 걸 보고 왜 웃는 게냐? 아이고 배야. 글쎄 나야 사람이 먹는 메밀풀을 먹었지만 똑똑하신 서울 양반마님께서 어찌 당치도 않는 말에 속아서 토끼나 먹는 질경이 풀을 잡수십니까? 서울 양반이 그제야 속은 걸 알고 먹던 풀을 퇴퇴 뱉어내느라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모여 섰던 구경꾼과 풀가게 주인이 그 꼴을 보고 손뼉을 치며 웃어대니 서울 양반마님은 얼굴이 벌개져서 주랭랑을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자신보다 신분이나 재물이 적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이야기처럼 망신살이 뻗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아들과 함께 사는 돌쇠라는 정직하고 착한 장사치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중국으로 가서 꽤 많은 인삼을 팔아서 많은 재물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그리 재물 욕심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많은 재물들을 절에 시주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불심이 높았으며 부처님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보니 까마귀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까마귀이구나. 까마귀가 둥지를 틀지 않는데 이것은 안 좋은 징조야. 돌쇠는 불길하게 생각하며 까마귀가 집을 짓는 곳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까마귀의 똥이 그만 돌쇠의 눈에 떨어졌습니다. 돌쇠는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어버린 돌쇠는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고 다닐 적에 중국 청도에 간 적이 있다. 그곳에서 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었는데 돌아오는 길이 안전하지 못해서 그곳에 있는 내 중국 친구인 장강에게 그때 번 돈을 모두 맡겨 놓았다.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 내 대신 중국으로 가서 장강을 찾아가 봐라. 내가 나의 서명을 받은 편지를 보이면 장강은 내가 맡긴 돈과 재물들을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돌쇠의 말을 듣고 아들은 중국까지 길 안내를 해줄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중국의 지리와 사정을 훤히 잘 알고 있는 남자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남자는 근처 자그만한 절의 승려이었고 이 절은 돌쇠가 자주 시주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스님은 중국의 지리에 대해서 손바닥 들여다보듯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돌쇠는 스님의 인사를 받고 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을 잘 아신다고요? 그럼 중국의 청도를 아시나요? 예, 물론이지요. 거리는 참으로 번화한 곳이 아닙니까? 또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오, 그래요. 내 아들을 그곳까지 데려다 주십시오. 노잣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드님을 청도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돌쇠는 아들을 시켜서 중국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신 쓰게 하고 끝에 자신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먼 길 잘 다녀오너라. 천지신명께서 너를 지켜봐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아들은 스님과 함께 중국 청도로 떠났습니다. 스님은 조금의 실수도 없이 아들을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친구인 장강의 집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강을 만났습니다. 어르신께서 장강이란 분이신가요? 그렇소만 젊은이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가? 장강은 처음 보는 돌쇠의 아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의 부친은 조선의 돌쇠라고 합니다. 부친께서 저보고 어르신을 찾아 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부친의 말을 받아 적은 편지를 내보였습니다. 장강은 편지의 내용과 서명을 보고 이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자네가 돌쇠의 아들이로구만. 아버지와 많이 닮았군. 반갑구만. 반가워. 장강은 아들을 껴안으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 부친께서 평안하신가? 자네를 보니까 아주 반갑구만. 부친께서는 편안하게 잘 계십니다. 그리고 장강 어르신에게 안부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구나.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할 테니 자네는 이제 푹 쉬게 한 10여일 내 곁에 머물면서 그동안 자네 부친이 살아갔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지 않겠나. 그러나 아들은 정중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전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로하신 부친을 남겨두고 떠난지라 걱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 부친께서는 저밖에 자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곁에 없으면 많이 허전해 하십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있던 장강은 효성스러운 마음에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돌쇠가 맡겨두었던 재산들을 그의 아들에게 넘겨주었고 그 외에도 옷과 값진 선물을 따로 마련해서 아들에게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하인들을 붙여보내어 도중까지 안전하게 길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돌쇠의 아들과 함께 온 스님이 길을 떠나서 대동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고기 한 마리가 강물에 휩쓸려 나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물고기를 잡더니 배를 가르고 창자와 담낭을 끄집어내고는 정작 고기는 버렸습니다. 아니 정작 중요한 고기는 왜 가져가지 않지? 이상하게 생각한 아들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창자와 담낭에는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좋은 약이 되고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이 담즙을 짜서 바르면 눈이 뜨여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자를 태워 연기를 내면 사악한 귀신들이 접근을 못하게 되어 집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스님의 말을 들은 아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창자와 담낭이 저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것들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값은 후하게 치르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들을 당신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으니 그냥 가져가세요. 아들은 두 가지를 스님에게 받아서 소중히 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돌쇠의 아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이 빠져라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돌쇠는 무척 반가워하였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안내해준 스님에게 원하는 대로 사례를 해드리거라. 아버지의 말에 따라 아들은 자신을 안내해준 스님과 함께 곳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곳간에 오자 이 스님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디로 간 거지 분명히 옆에 계셨었는데 아들은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쩐지 스님에게 신비한 기운이 느껴졌었다. 아마 천지신명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사람을 보내셨던가 보다. 그러자 아들은 대동강에서 스님이 준 물고기 담즙과 창자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두 가지 물건을 참으로 소중히 간직해야겠구나. 예, 아버지 그리고 이 담즙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들은 멀어버린 돌쇠의 눈에 담즙을 발랐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돌쇠의 눈이 떠졌고 돌쇠는 다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천지신명께서 참으로 우리를 돌보시는가 보다. 너를 무사히 중국까지 갔다 오게 하시고 이렇게 내 눈까지 낫게 해주시니. 맞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푸시니 천지신명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돌쇠와 아들은 다시 밝은 세상에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내 친구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아이와 네가 혼인했으면 한다. 그 아이는 무슨 운명을 타고났는지 3번씩이나 혼인을 했지만 그때마다 첫날 밤이 지내기도 전에 새 신랑들이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 내 그 친구에게는 어릴 적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목숨까지 빚진 젖이 있다. 내 그래서 언젠가는 그 친구의 어떠한 부탁도 들어주기로 약조한 바가 있다. 혼인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마음이 쓰이는 것은 만일 제가 그 여인과 혼인했다가 다른 세 남자들처럼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누가 모신답니까? 아마도 세 남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분명히 사악한 귀신들이 나타나 그들의 혼을 빼앗아 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귀신을 막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아니, 저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 너한테 그 물건이 있단다. 일전에 너를 중국에 안내했던 스님의 말씀대로 물고기의 창자를 태워서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차도록 해라. 그리하면 사악한 귀신이 너의 혼을 빼앗지 못하고 첫날 밤을 무사히 넘길 것이야. 또한 네가 천지신명을 깊이 믿고 있으면
너를 귀신으로부터 돌봐주실 것이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정 그렇다면 저는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들은 마음을 굳게 먹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의 혼인식이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예전에 스님이 주었던 창자를 태워서 집 안팎에 연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신혼방에 들어가 첫날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부구나. 사악한 귀신이 질투할 만해. 돌쇠는 밤새도록 천지신명께 아들 내외를 지켜달라고 빌고 또 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돌쇠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은 불안과 근심으로 조바심을 내면서 과연 돌쇠의 아들이 살아서 방문 앞에 나설 것인지 걱정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아, 역시 별일이 없었구나. 참으로 다행이다. 예, 아버지, 정말로 스님이 주신 물건으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귀신이 들어왔다가 바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고 말을 남기었습니다. 그래, 이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거라. 이 모든 게 천지신명이 도운 것이다. 그 이후 아들 부부는 아무 걱정거리 없이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한 시골에 조실부모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칠복이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는 신세라 마음이 비단 같고 이를 황소같이 해도 누구 하나 딸 주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칠복이는 전과 같이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칠복이가 한창 나무를 해제끼는데 이웃에 사는 노인이 산에 나무하러 왔습니다. 칠복이는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또 다시 나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무하러 왔다는 노인은 나무도 하지 않고 칠복이가 나무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노인이 맥이 없어 자기 손을 바라고 있는 줄 알고 부지런히 나무를 하였습니다. 칠복이가 한 집 나무를 해놓으니 노인은 칠복이 보고 잠시 쉬라며 자기 곁에 불렀습니다. 칠복아, 난 나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널 보러 왔다. 에이야, 너 장가를 가지 않겠나? 아이고, 내 이처지에 장가는 어떻게 간다고 그러십니까? 어르신도 제 사정 다 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못 가? 넌 충분히 갈 수 있네. 그럴 만한 능력이 자네에겐 있네. 그러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딸을 주겠습니까? 자넨 이젠 머슴살이를 그만하고 우리 집에 장가를 오세. 내 딸을 자네에게 줄 터이니 손을 맞잡고 살아가세. 칠복이는 온갖 서름과 장가를 간다는 기쁨이 일시에 한데 엉켜서 눈물을 쏟으며 아이고 아버지하며 노인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고된 머슴살이를 하던 칠복이는 주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노인네 집으로 갔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는 신세니 잔칫날이 따로 없고 노인네 집에 찾아간 날이 잔칫날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온종일 노인과 마주 앉아 이말저말 하다가 저녁이 되니 부부라고 색시 꽃분이와 한 방에 들게 되었습니다. 칠복이가 색시와 마주 앉으니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부라고 생김새는 이쁘장했고 자기에 비하면 많이 어린애 같았으나 과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아는 칠복이는 담배만 풀풀 피우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말이 없으니 꽃분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 없는 가운데 시간은 흘러 밤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삼경이나 되니 꽃분이가 입술을 지그시 물고 칠복이를 한참이나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글을 배운 적 있으세요? 칠복이는 머슴하던 사람을 보고 당치도 않은 말을 묻는 꽃분이를 보며 마음이 몹시 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랑 신부라고 마주 앉았으니 대답은 해야 하였습니다. 그리라니 당치도 않은 말은 하지도 마시오.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무슨 글을 배웠겠소? 그 사정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글을 배워야지. 글을 안 배우면 안 됩니다. 꽃분이는 다시 입술을 꾹 물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입술에는 피가 흘러 떨어졌습니다. 칠복이는 할 말이 없어
꽃분이 말만 듣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글을 읽어야 나라의 유용한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내 대장부가 그저 아내나 어린애밖에 거느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부간이 못 됩니다. 내일부터 어느 서당이든 찾아가서 일심으로 글 공부를 하되 10년 전에는 절 찾아오지 마세요. 꽃분이 말이 끝나자 닭이 소리를 치며 새날을 알렸습니다. 칠복이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장인 즉 노인에게로 갔습니다. 장인도 기다리기나 한 듯 벌써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이 길로 글 배우러 갑니다. 이 사람 내 자네 그럴 줄 알고 내 사위로 삼았네만. 가더라도 내 딸이 지은 밥 한 끼라도 먹어보고 가게나. 아닙니다. 사내대장부 가야 할 길을 알았으면 지체 없이 떠나야 합니다. 그럼 더 말리지 않겠으니 이 돈이나 받아가지고 가게. 이 돈은 자네 글 공부하는데 주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것일세. 칠복이는 주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맙기 그지없으나 돈만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부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오고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칠복이는 말을 마치자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동량밥을 빌어먹으면서 가고 또 갔습니다. 며칠 걸었는지 모르는데 한 곳에 이르니 한 서당방에서 글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칠복이는 글 공부를 하자고 큰 마음을 먹고 떠난 사람이라 서슴없이 서당방에 찾아 들어가 훈장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고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소인은 조실부모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나 평생 소원이 글소리라도 싫도록 듣다 죽었으면 하는 것이오니 이 서당방 심부름이라도 시켜주시면 고맙기 한이 없겠습니다. 이 서당방에서는 양반집과 부잣집 선비들이 20여 명 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심부름꾼을 찾던 중이어서 훈장은 두말 없이 칠복이를 받아 주었습니다. 칠복이는 이날부터 이 서당방에서 마당도 쓸고 훈장과 여러 선비들의 심부름도 하였습니다. 나이 20이 넘도록 남의 집에서 머슴질하던 칠복이에게는 그만한 일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키는 일을 부지런히 해놓고는 틈만 생기면 훈장이 글 가르치는 소리도 듣고 선비들이 글 읽는 소리도 듣고 어깨 너머로 글도 눈여겨보았습니다. 칠복이가 일을 잘하는 데다 소원이 글소리라도 듣다 죽겠다 하여 선비들은 그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칠복이 들으라고 소리를 높이어 글을 읽었습니다. 칠복이는 속으로 외우기도 하고 밤에 자리에 누워 방바닥에 써보기도 하며 글을 익혔습니다. 몇 년을 두고 이렇게 하니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짓는다고 칠복이는 천자문도 떼고 서당방 선비들이 배우는 공자 맹자도 떼고 주역까지 내리 읽게 되었습니다. 마음 먹고 하는 글 공부라 선비들처럼 고이고이 앉아서 글을 배우지 않아도 학식은 그들보다 더 쌓았습니다. 그 사이에 세월도 흐르고 흘러 칠복이가 이 글방에 찾아온 지도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달이 대낮같이 밝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칠복이가 자리에 누우니 창문으로 밝은 달빛이 스며드는데 갑자기 고향 생각도 나고 색시인 꽃분이 생각도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날이 밝자 훈장에게 고향에 한번 갔다 오겠느라 하고 집을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칠복이가 집들에게 들어서니 배 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이가 헛기침을 하니 배 짜던 부인인 꽃분이가 내다보는데 그 사이에 몰라보게 변하여 꽃 같은 색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분이는 칠복이를 보자 외면하고 바로 문을 닫아 걸며 밖에 대고 쌀쌀맞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집에는 왜 오셨어요? 불시에 고향 생각도 나고 당신 생각도 나서 한번 와서 보거나 가자고 왔으니 문이나 열어줘. 10년 되기 전에는 이 문전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겨우 8년 세월이 흘렀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사내 대장부가 작은 일에 잡히면 큰 일을 성사 못하오니 당장 돌아가세요. 칠복이는 아내 말을 들어보니 천만지당한지라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 길로 돌아서서 다시 서당방에 찾아갔습니다. 칠복이는 전처럼 서당방에서 심부름도 하고 글도 익히면서 2년이란 남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때마침 서울에서 과거를 본다는 소문을 듣고 글방 선비들은 서울로 과거 보러 간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선비들은 서울 갈 차비를 다 해놓고 우리와 같이 서울에 가서 서울 구경 안 하겠나 하고 칠복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내 이 처지에 어떻게 서울 구경을 갑니까? 도련님들이나 가서 과거 시험 잘 보시고 오세요. 선비들이 아무리 가자 해도 칠복이는 서울을 가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선비들은 하는 수 없이 자기들끼리 서울을 가면서 칠복이 보고 자기네 갔다 올 때까지 서당방이나 잘 지키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선비들이 과거 보러 다 서울에 가고 없고 칠복이는 저녁이 되어 서당방에 홀로 누우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서럽기도 하고 집 생각도 나기도 하였으며 10년이 되었는데 집에 가면 무슨 수라도 생길 것 같아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전과 달리 반겨 맞아주었습니다. 그새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10년 공부를 하셨으니 과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인, 내 그 때문에 당신을 찾아왔소. 서울에서 과거를 본다 해서 다들 떠나고 방을 혼자 지키다가 부인을 찾으면 무슨 수라도 생길 것 같아서 왔으니 수가 있으면 수나 알려주고 수가 없으면 가슴이 풀리게 이야기나 하여주오. 꽃분이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이 밤이 새면 어서 떠나세요. 10년 공부하신 보람, 이번 과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저도 소원을 풀 때가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고마운 아내의 소행에 말이 막히고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이튿날 칠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가 주는 새옷과 함께 노잣돈까지 받아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칠복이는 서울 가는 길에 노잣돈을 아끼느라 마음 좋은 인가에 들려서는 한 끼 두 끼 얻어먹고 인가 없는 산중에선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이불 삼아 덮고 자고는 서울만 바라보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서울이라고 가보니 입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득실거리는데 온 나라 선비란 선비는 다 서울에서 과거 본다는 소리를 듣고 구름처럼 서울에 모여들어 북적거렸습니다. 칠복이는 허름한 주막집에 찾아 들어가 과거 볼 날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니 주막집에 든 선비들은 저마다 자리를 찾아서 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키가 9척이나 되고 눈이 부리부리한 주인이라는 사람이 방에 들어오더니 여러 선비들을 빙 둘러보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 선비들께 부탁할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이 우리 장인 제삿날이어서 처가 갔다 내일 아침에야 오겠는데 집에 시집 반간 딸을 두고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월이 험악해서 자주 인명을 해치는 일이 생기는데 여러 선비들께서 우리 애를 하룻밤만 돌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막집은 한 20사람 찰만한 방이었지만 서울에 과거 보러 온 선비들이 어떻게나 많은지 이 방에서도 장골이 다 된 사내들이 30여 명이나 끼어서 비비며 자는 판이었습니다. 딸은 안채에 있는데 저마다 나가 지킬 수도 없는 일이어서 모두들 대답은 해놓고 주인이 나가자 자리를 찾아 누워 자버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듯 땅이 갈라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는 바람에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이때 도적 같은 주인이 새파랗게 날이 선칼을 빼어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놈들아, 내 너희들을 보고 내 딸을 봐달라 했는데 어느 놈이 내 딸 목에 칼을 박았느냐? 당장 나서라. 나서지 않으면 한 놈도 살려주지 않겠다. 입에서는 천둥이 울고 눈에서는 불이 일고 칼에서는 서리발이 쳤습니다. 다들 혼비백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눈으로 누가 자기 딸을 죽였는가 하고 재차 으르렁거리며 한 사람 한 사람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대가 약한 사람은 넋이 구천에 가 있는데 주인의 입에서는 또 천둥이 울었습니다. 나도 사람이니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내 딸 죽이고 죄진 놈은 이 자리에서 꼼짝 움직이지 말고 앉아있고 죄 없는 사람은 당장 이 방에서 나가라. 이렇게 주인의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3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과거고 뭐고 방 안에서 뛰어나가자마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정신없이 주랭랑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달아나고 없는데 집안의 칠복이 혼자만 딱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복이는 주인의 눈에서 불이 굴러 떨어져도 기가 꺾이지 않았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놈, 내가 내 딸 목에 칼을 박은 놈이로구나. 자, 이 칼을 받아라. 주인이 당장 칠복이의 목을 치려고 칼을 허공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칠복이는 이놈 내가 내 목을 칠 테란 말이냐는 듯
끔쩍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이 허공에 축혀들었던 칼을 다시 내리고 칠복이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죄 없다고 달아나는데 당신은 어이하여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 끄떡도 하지 않으며 앉아 있는 것인가? 이 집 딸을 본 적도 없는 내가 이 집 딸을 죽였다고 그 칼이 나한테 들어오겠습니까? 천하의 큰일을 해보려고 과거보러 떠난 사람이 제 한 일도 몰라서 칼이 무서워 비겁하게 뛰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칼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대장부는 더구나 그까짓 칼부림 같은 것을 겁내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 딸을 죽였는가? 그 칼로 이 대장부의 가슴을 쳐보시오. 내 마음은 이 가슴 속에 있습니다. 말하는 폼이 호걸남하여 천하에 둘도 없는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더는 칠복이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칼을 주워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칠복이는 주인이 나가자 방에 혼자 누워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과거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과거 시험을 보기도 전에 숱한 포졸들이 와서 칠복이를 가마에 앉혀 궁전에 데리고 갔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임금의 명에 따라 나라에서는 병조 판서를 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전날에 주막집에서 딸이 죽었다고 칼을 빼들고 들어와 호통친 일도 나라에서 마음이 곱고 담이 크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주인 행세를 하던 사람은 나라의 정승이었습니다. 정승은 그날 바로 이 일을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더니만 무릎을 탁 치며 그 사람은 과거도 보지 말고 입궁시키라 명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이렇게 되어 입궁하여 임금님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후 나라의 병조판서가 되었습니다. 머슴이었던 그가 병조판서까지 되고 보니 아내의 덕이 하늘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전후 사연을 말하고 아내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칠복이가 나라의 병사를 거느리니 나라의 병사들이 저마다 칠복이 같이 정직하고 담이 크고 용맹해서 적들이 그림자도 얼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나라는 평화롭게 되었으며 모든 백성들은 칠복이를 우러러보며 섬겼습니다. 아내의 현명함이 즉 한 사람의 현명함이 온 백성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옛날 이야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현실적이지만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어릴 때 시대로 돌아가 꿈을 꿔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한 임금님이 살았는데 이 임금님한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달랑 딸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공주만 한 명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쥐면 터질세라 불면 꺼질세라 애지중지 키웠지 않겠습니까? 이때 나라 안에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멀쩡하던 여자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여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는 어머니를 잃고 어느 집에서는 부인을 잃고 또 어느 집에서는 딸을 잃고 이렇게 여자들이 줄줄이 사라졌습니다. 과부건 처녀건 늙었건 아이건 어디로 사라졌는지 자취도 없는 것입니다. 참 귀신이 고칼 노루산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임금님 딸까지 없어졌습니다. 그 애지중지하던 딸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임금님이 군사를 풀어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래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곳곳에 방을 내걸었습니다. 힘께나 쓴다는 장수들과 날고기는 점쟁이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공주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찾는 것입니다. 터럭만한 자취라도 있어야 찾을 게 아니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되니 임금님도 임금님이지만은 온 나라 사람들이 근심에 쌓였지 않겠습니까? 언제 누가 연기같이 사라질지 모르는 판국이니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있을 때 한 머슴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 작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난생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람 발길도 안 닿는 곳인 것입니다. 그런 데서 헤매다 보니 저 아래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봤습니다. 보니 사람들이 한 무더기 올라오는데 죄다 오라를 지고 굴비두름 모양으로 줄줄이 묶여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앞에 선 몸이 깍지똥 같고 팔뚝이 홍두깨만 하고 눈에 빨간 불이 철철 흐르는 놈이
여자들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이 그게 도깨비인 것입니다. 옳지, 저것이 여태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간 괴물이로구나. 가만히 뒤를 밟았습니다. 뒤를 밟다 보니 어느 골짜기에 썩 들어서더니 큰 바위 앞에서 떡 멈춰 서더란 말입니다. 떡 멈춰 서서 바위를 두 손으로 잡고 끙하면서 한 번용을 쓰니까 그 큰 바위가 스르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커다란 동굴 입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괴물이 사람들을 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 머슴도 사람들 틈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니 도깨비가 바위를 도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바위를 딱 닫아버리니 뭐 이건 옴죽도 달싹도 안 하는 거지뭡니까? 동굴 속으로 한참 들어가니 빛이 환한 딴 세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는 그런 큰 세상이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도깨비가 사람들을 끌고 큰 기와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머슴은 사람들 틈에 섞여 가다가 얼른 장독간에 숨었습니다. 한동안 숨을 죽이고 장독 뒤에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웬 처녀가 바가지를 들고 장을 뜨러 오는 것입니다. 장독 뚜껑을 열고 바가지로 장을 뜨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울 어머니 보고 지고 가고 지고 가고 지고 우리 집에 가고 지고 이러거든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 도깨비한테 잡혀온 처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멩이로 장독을 똑똑 두드리며 저도 노래를 한마디 불러주었습니다. 딱 한지고 딱 한지고 장뜨는 저 처녀야. 너의 집에 가려거든 말 한마디 건네주소. 처녀가 노랫소리를 듣더니 낌새를 알아차리고 가만히 장독을 돌아 나무꾼이 숨어있는 데로 왔습니다. 머슴이 말하기를 놀라지 마시오. 나는 산에서 길을 잃어 헤매다가 저 괴물을 따라 여기까지 왔소이다. 그렇습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궐에 살았는데 괴물에게 잡혀와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는데 듣고 보니 그 처녀가 바로 공주거든 말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둘이서 도깨비를 없앨 방도를 의논했습니다. 제 아무리 힘센 도깨비라 하나 저도 틀림없이 무서워하는 게 있을 것이오. 그러니 틈을 봐서 괴물이 뭘 무서워하는지 좀 알아봐 주시오.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빈 독 안에 숨어 있으세요. 그래서 나무꾼은 빈독 안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날 밤에 괴물한테 가서 술을 권하는 채 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처럼 힘센 사람은 세상에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겠지요. 하고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깨비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도 무서운 게 딱 하나 있어. 이러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또 술을 권하는 채 하다가 그 무섭다는 게 뭔가요? 당신같이 강한 분이 무서운 게 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괴물이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다가 자꾸 술을 권하면서 물으니까 가르쳐 주기를.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서워. 사슴 가죽 냄새가 제일 무섭지. 그것도 아주 딱딱하게 굳은 사슴 가죽 말이야. 이런단 말입니다. 공주가 그 말을 잘 들어뒀다가 괴물이 잠든 틈을 타서 장독간으로 갔습니다. 가서 빈독 안에 숨어있는 나무꾼에게 그대로 일러줬습니다. 옳거니 이제 됐어. 그 괴물이 자는 방만 일러주시오. 마침 나무꾼이 허리춤에 붓이 주머니를 하나 차고 있었는데 그 주머니가 바로 사슴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낡아서 아주 딱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머니를 잘라서 동글동글하게 뭉쳐가지고 괴물이 자자는 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대바람에 그놈의 콧구멍에다 사슴 가죽 뭉친 것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괴물이 벌떡 일어나 길길이 뛰다가 벼락치는 소리를 내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괴물을 없애고 나니 붙잡혀왔던 여자들이 죄다 우르르 몰려와서 고맙다고 치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잡혀온 수천 명이 달려들어 동굴을 막고 있던 바위를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잡혀온 사람 수천 명이 다 나갔습니다. 임금님 딸도 나갔습니다. 공주님이 궁궐로 돌아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금님 딸이 나가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려고 머슴을 찾으니 머슴은 그새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대궐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머슴은 동굴을 못 빠져나오고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고 하니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뒤처져 있던 머슴이 미쳐 나오기도 전에 바위가 굴러서 동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할 수 없이 혼자 굴 속에 갇힌 것입니다. 바위를 열자니 힘이 닿기를 하나 힘센 젊은이 수백 명이 달려들어 겨우 열고 닫은 바위인데 그걸 혼자 힘으로 어떻게 열겠습니까?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혼자서 탄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프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괴물이 살던 기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가서 여기저기 살피는데 솥 안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뭐가 그러나 하고 솥뚜껑을 열어보니 글쎄 솥 안에 커다란 자라가 한 마리 들어있는 겁니다. 도깨비가 잡아서 삶아 먹으려고 솥 안에 넣어뒀나 봅니다. 자라가 눈을 꿈적꿈적하면서 쳐다보는데 참 불쌍하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꺼내줬습니다. 꺼내주니까 자라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숨이 막혀 죽었을 터인데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하거든 말입니다. 말은 고맙지만 당장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 그게 큰일이구나. 했더니 자라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저한테 방도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밖으로 엉금엉금 기어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뭐라고 입을 벙긋벙긋하니까 어디서 개미떼가 수없이 기어오는데 천지가 새까맣게 기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굴을 막은 바위 밑을 고물고물 파져치니까 그 큰 바위가 흔들흔들하더니 한참 뒤에는 쿵 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자라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자라가 초동으로 변하며 저는 본디 용왕의 아들인데 묵 구경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고자 하니 부디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을 타고 용궁으로 갔습니다. 용궁에 가니 용왕이 용상에 턱 앉아 있다가 아들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반갑게 맞아주지 않겠습니까? 뭐 대접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사흘 밤낮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풍악을 울리면서 참 대접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접을 잘 받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용왕 아들이 와서 가만히 이르기를 돌아갈 때 아버지가 뭐든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가져가라고 하거든. 다른 것은 말고 냥냥이라는 항아리를 달라고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용왕 앞에 가서 이제 그만 돌아가 봐야겠다고 하니 아닌 게 아니라 용왕이 뭐든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가져가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말고 냥냥이라는 항아리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용왕이 한참 생각하다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항아리 하나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용왕 아들의 등을 타고 무트로 나왔습니다. 나올 때 용왕 아들이 가르쳐 주기를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냥냥이를 3번 부르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거든 말입니다. 그 말을 잘 새겨듣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갈 판인데 가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딱하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으니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냥냥이를 부르라는 말이 생각나서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3번 불렀습니다. 냥냥이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항아리에서 정숙하게 차려입은 총각이 썩 나오더니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어인일로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이든 말해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쉴 곳이 없어 불렀노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바람에 고래등 같은 집을 한 채 턱 지어놓고 도로 항아리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잤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느라고 그랬는지 그걸 누가 숨어서 다 본 것입니다. 누가 봤는고 하니 산도둑이 본 것입니다. 산도둑이 가만히 보니 냥냥이라는 항아리가 참 희한한 물건이거든 말입니다. 3번 부르기만 하면 나와서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 보물도 그런 보물이 없단 말입니다. 탐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밤중에 가만히 들어가서 머슴을 반죽이고 항아리를 빼앗아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슴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임금님 딸이 대궐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바느질을 하다가 보니 웬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하면서 방에 들어와 하얀 봉지를 떨어뜨려 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봉지를 열어보니 약초 한 움큼과 편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용왕 아들이 쓴 편지인 것입니다.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고 하니 날이 밝는 대로 이 약초를 가지고 아무 산 아무 골로 가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임금님 딸이 이튿날 날이 밝는 대로 약초를 가지고 편지에 적힌 곳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산속에 덩그런 기와집이 있고 그 안에 웬 사람이 죽어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 동굴에서 만났던 머슴인 것입니다. 가지고 간 약초를 다려 먹였더니
죽어가고 있던 머슴의 몸에 핏기가 사르르 돌면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궁궐로 들어가 혼이 나고 평생 잘 살았습니다. 냥냥이 항아리를 훔쳐간 도둑을 잘 살았을까요? 도둑이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서 냥냥이 3번 부르자 항아리에서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나타나 도둑을 끌고 항아리로 들어가서 그 이후로 아무도 도둑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참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어릴 때를 추억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이라도 옛날로 돌아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